핀란드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핀란드에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는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 그들과 얽혀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을 뻔했는데요. 그 긴박한 사건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과 핀란드 동맹을 응원해주세요. 2023년 12월 15일 핀란드 북동부 국경지대의 밤은 유독 춥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핀란드 국경수비대 사령관 유하 마키넨입니다. 영하 28도의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려버린 가운데 저는 작전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불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차량 12대가 국경선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을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죠. 30년간 군 복무를 했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통신 교란이었어요. 우리 핀란드군의 무선 통신망이 수시로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의도적으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통신병 페카 라우리넨이 다급하게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다시 3번 채널이 먹통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작전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군사적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북유럽에서 자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달랐죠. 제가 젊은 시절 냉전 시대를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전 3시 14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장갑차 8대가 국경선을 향해 직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관측소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장갑차들이 일렬종대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초소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죠. 우리 병사들은 손에 땀을 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갑차들은 국경선 100m 앞에서 멈췄지만 그 위협적인 모습은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고요한 설원에 울려 퍼졌죠. 마치 거대한 철제 괴물들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러시아 병사들이 국경선 쪽을 향해 망원경을 겨누고 있었어요. 우리도 맞서서 관측하고 있었지만 제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그 강도는 더욱 심해졌죠. 제가 지휘하는 국경지역의 러시아군 배치가 3배로 늘어났고 군사훈련 횟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헬싱키 국방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요청했죠. 보고서에는 러시아군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통신 교란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를 실망시켰어요.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국경지대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야간 기동이 빈번해지고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정찰 활동이 이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로터 소음은 저희 병사들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던 병사들은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죠. 가장 우려되는 건 러시아의 진짜 의도였습니다. 단순한 심리전일까요? 아니면 실제 군사행동의 전초일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때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이었어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북방의 밤, 우리 핀란드는 새로운 위기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헬싱키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핀란드군 최고위 장성들과 나토 대표단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국경 상황을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러시아군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난 2주간 장갑차 출현 횟수가 1일 평균 15회에서 32회로 급증했고 통신 교란도 하루 18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토 북유럽 담당 사령관 올슨 장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마키넨 사령관. 현재로선 실질적인 군사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군사적 대응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무덤덤했어요. 독일에서 온 나토 분석관도 거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압박해왔습니다. 2008년 조지아 때도 2014년 크림반도 때도 마찬가지였죠. 더욱 실망스러운 건 우리 핀란드 고위 장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국방참모총장 아르토 라티넨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한 이상 우리는 동맹의 집단 방위에 의존해야 합니다. 섣불리 독자적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나토와의 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참모차장 토미 헤이키넨 장군도 동조했죠. 한국 무기 도입 같은 건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서방 표준 장비에 익숙해져 있고 나토와의 호환성도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무기를 개발한 나라이지만 우리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자주포로는 러시아의 최신 장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거리도 짧고 기동성도 떨어져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그러자 라티넨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키넨 사령관. 감정적으로 판단해선 안 됩니다. 나토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나토 대표단의 태도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작전 계획관이 말했죠. 핀란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국에서 온 정보 분석관도 거들었어요. 현재 러시아의 주력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핀란드까지 동시에 공격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로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영하 30도의 국경에서 러시아 장갑차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젊은 장교를 만났습니다. 포병학교 출신인 레오 빌타넨 대령이었죠. 사령관님, 정말 답답하네요. 현장에서는 위기인데 윗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빌타넨 대령의 말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었어요. 우리는 나토에 가입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우리의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저는 국경 상황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계속 활발해지고 있었고 우리 병사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12일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대외협력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한국에서 방산 대표단이 핀란드를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또 다른 무기 장사꾼들이 기회를 노리고 온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지시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헬싱키 공항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을 보고 저는 약간 놀랐어요. 예상보다 젊고 전문적인 느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방사청의 김태준 대령이 대표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온 기술진들이 함께했죠. 김태준 대령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키넨 사령관, 저희는 핀란드의 안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핀란드 상황을 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김 대령이 꺼낸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러시아군의 핀란드 국경 활동 분석 결과입니다. 김 대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장갑차 출현 패턴과 통신 교란 빈도 심지어 구체적인 부대 편성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부 내부 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으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공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분석 가능하죠. 김 대령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북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K9 자주포의 실제 성능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에서 제대로 된 시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K9이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52톤의 거대한 차체가 눈 덮인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달리고 있었어요.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박성민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K9은 한국의 강원도 같은 혹한 지역에서 개발되고 테스트됐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죠. 실탄 사격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는 35km, 우리가 보유한 M109의 최대 사거리보다 15km나 더 멀었어요. K9의 포탑이 천천히 목표물을 향해 돌았습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도를 계산하고 있었죠.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155mm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35초 후 목표물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죠. 저는 쌍안경으로 확인해봤는데 목표물 중심에서 불과 3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연속 사격이었어요. K9은 자동장전 시스템을 통해 1분에 6발을 연속으로 쏘아냈습니다. 우리 자주포는 훈련받은 포병이 있어도 1분에 3발이 최대였거든요. 게다가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해서 대포병 사격을 피할 수 있었죠. 함께 온 우리 포병 장교들도 감탄했습니다. 레오 빌타넨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러시아 물스타와도 충분히 맞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박성민 이사가 말했죠.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핀란드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장기적 파트너십 모든 걸 제공할 수 있어요. 시연이 끝난 후 저는 김태준 대령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핀란드입니까? 한국에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죠? 김 대령의 답변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도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1950년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혼자였죠. 그때의 절망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기로 결심했고 이제 같은 처지의 나라들과 연대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기 상인들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은 남아있었죠. 과연 우리 핀란드 고위층들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K9의 성능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토와 우리 국방부의 냉담한 반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핀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 K9 시연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참모총장 아르토 라티넨 장군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과 나토 연락관들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했습니다. K9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차가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라티넨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마키넨 사령관, 성능이야 물론 인상적이겠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단순히 사격 능력만이 아닙니다. 나토 표준 장비와의 호환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참모차장 토미 헤이키넨 장군도 거들었죠. 더 중요한 건 정비와 부품 공급입니다. 한국은 유럽에서 너무 멀어요. 유사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라면 바로 옆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한국 측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현지 정비센터 구축, 10년간 부품 보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고요. 하지만 반응은 더욱 싸늘했어요. 나토 북유럽 담당 올슨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무기에 우리 안보를 맡긴다고요? 한국이 북유럽의 혹한과 지형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습니까? 한반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포병 담당 참모 유식 코르호넨 대령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혹한에서 잘 작동한다고 하지만 그건 단기 테스트 결과일 뿐입니다. 장기간 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M109는 50년간 검증된 무기입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젊은 장교들까지 부정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보부의 안티 살미넨 중령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한국 무기 도입은 너무 큰 모험입니다. 만약 실전에서 고장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실험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M109로는 러시아의 최신 장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거리도 20km밖에 안 되고 기동성도 떨어져서 대포병 사격에 취약해요. K9은 35km까지 사격 가능하고 쏘고 나서 1분 내에 진지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라티넨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키넨 사령관은 현장 경험이 많아서 성능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나토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토 연락관 데이비드 클라크 대령도 거들었죠. 핀란드가 독자적으로 아시아 무기를 도입하면 나토 내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이 어려워져요. 전체적인 방어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핀란드 장교들의 편견이었습니다. 헤이키넨 장군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무기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은 수백 년간 무기 개발의 중심지였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젊은 장교 하나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겨우 70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를 우리가 쓴다니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레오 빌타넨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답답합니다. 현장에서는 급한데 윗사람들은 체면만 차리고 있어요. 혹한기 훈련 때 우리 M109 절반이 고장났던 거 기억하시죠? 빌타넨 대령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 겨울 훈련에서 우리 자주포 절반이 엔진 동파나 사격 통제 장치 오류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위층은 이런 문제들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저는 국경 상황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병사들은 구식 장비로 버티고 있었어요. K9이라는 희망이 보였지만 조직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김태준 대령이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핀란드가 준비됐을 때까지요.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연례 동계 훈련에서 우리 주력 자주포인 M109들이 연달아 고장을 일으킨 것이죠. 영하 32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훈련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1포대의 M109 4대 중 2대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디젤 엔진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였죠. 정비병들이 몇 시간씩 예열 작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간신히 가동된 나머지 2대도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포탑 회전이 느려졌고 사격 통제 장치는 수시로 오류를 일으켰어요. 포병대장 마르쿠 투르키 소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걸로 어떻게 훈련을 하라는 겁니까? 투르키 소령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러시아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 포대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사격 훈련 중에 한 대의 포신에서 조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포 자체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오래된 포신의 금속 피로 때문이었죠. 우리 M109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도입된 것들이라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사격 정확도였어요. 목표물까지 거리 15km에서 실시한 사격에서 명중률이 3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혹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였죠. 포병들은 수동으로 조준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떨리는 손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어요.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리 포병들이 고장난 장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포수 페트리 란타넨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조준경을 닫고 있었는데 그의 손이 동상에 걸려 파래져 있었습니다. 란타넨 병장, 괜찮습니까?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그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절망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로 정말 러시아와 싸울 수 있을까요? 훈련 3일째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포대의 M109 한 대가 기동 중에
무한 궤도가 끊어진 거예요. 금속이 추위에 취성 파괴를 일으킨 것이었죠. 52톤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눈밭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12문으로 시작한 훈련에서 정상 작동한 건 4문뿐이었어요. 겨우 30%의 가동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일까요?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건 병사들의 반응이었어요. 식당에서 들은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 상병이 동료에게 말하더군요. 이런 고물로 러시아 전차를 어떻게 막으라는 거야?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다른 병사가 답했어요.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이런 장비를 쓰라는 거지. 독일군이나 프랑스군은 최신 장비 쓰면서 우리만 1980년대에 살고 있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그건 곧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하게 쓰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축소해서 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현재 보유 M109 자주포의 혹한기 작전 능력 심각한 문제, 가동률 30% 수준, 사격 정확도 현저히 저하, 즉각적인 장비 교체 또는 대대적 개선 필요. 하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분간 기존 장비로 버티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정비 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전부였죠. 그날 밤 제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K9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 35km 사거리, 1분 내 진지 이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성능이 거기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러시아 헬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우리 국경 근처에서 정찰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조직의 벽은 너무 높았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사청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전급 성능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K9 자주포 2문을 핀란드로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마음껏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었죠. 김태준 대령이 직접 전화로 말했어요. 마키넨 사령관님의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핀란드 최북단의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보통 무기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시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자신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3월 5일 라플란드 북부의 소단킬라 훈련장에 K9 2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핀란드에서도 가장 춥고 험한 지역이에요. 영하 38도의 혹독한 추위와 2m가 넘는 적설량,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있는 곳이었죠. 함께 온 한국 기술진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박성민 이사를 비롯해서 모두들 완전 무장을 하고 왔더군요. 방한복부터 각종 정비 장비까지 마치 북극 탐험을 온 것 같았습니다. 박성민 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강원도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 추위는 처음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테스트는 시동성이었습니다. 영하 38도에서 8시간 동안 야외에 방치된 K9이 과연 시동이 걸릴까요? 우리 M109는 이런 조건에서는 최소 2시간의 예열이 필요했거든요. 한국 측 교관 이준석 중령이 K9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몇 초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굉음과 함께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단 30초 만의 일이었죠. 불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온 포병대장 마르쿠 투르키 소령이 중얼거렸어요. 이 추위에서 어떻게 바로 시동이 걸리죠? 이준석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K9의 엔진 예열 시스템은 한국 강원도의 혹한기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배터리 보온 시스템과 엔진 블록 히터가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두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이었어요. 2m 깊이의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형에서
K9이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요? 52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K9은 마치 평지를 달리듯 설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무한 궤도의 접지압 분산 기술 덕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사격이었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는 40km, 우리 M109의 최대 사거리보다 20km나 더 멀었어요. 혹한으로 인한 공기 밀도 변화, 바람의 영향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GPS 좌표, 기상 조건, 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하려면 최소 10분은 걸리는 작업을 불과 1분 만에 끝냈죠.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155mm 고폭탄이 40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53초 후 목표물에서 정확한 착탄음이 들렸습니다. 레이더로 확인해보니 목표물 중심에서 불과 5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연속 사격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발 연속 사격에서 모든 포탄이 목표 지역 50m 이내에 떨어진 것이죠. 명중률 100%였습니다. 우리 M109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속성이었습니다. 72시간 연속 작전을 시뮬레이션하면서 K9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3일 동안 수십 차례의 사격과 기동을 반복했지만 K9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투르키 소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령관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K9은 정말 대단한 무기네요. 우리 M109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테스트에 참가한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병학교 출신의 레오 빌타넨 대령은 아예 K9의 내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정도 자동화 시스템이면 포병 교육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겠는데요. 테스트를 지켜본 젊은 포병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그들이 점점 눈빛을 바꿔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상병이 동료에게 말하더군요. 이런 무기가 있다면 러시아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테스트 마지막 날, 박성민 이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믿어주시겠습니까? K9은 핀란드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혹한, 설원, 장거리 사격 모든 조건이 핀란드와 일치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나토의 반대를 설득하는 일말이죠. K9 테스트 결과를 들고 헬싱키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핀란드 장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는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제 혹한기 합동훈련에 참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준 대령이 직접 전화로 설명했어요. 오는 4월 강원도 인제에서 한국군 동계훈련이 있습니다. 핀란드 장교분들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우리의 작전 철학을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K9이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무기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김 대령의 다음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들고 싶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둘 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나라니까요. 4월 10일 저와 함께 레오 빌타넨 대령, 마르쿠 투르키 소령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 국방부 의전팀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고 우리를 마치 국빈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인제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제까지 3시간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개발되어 있었어요. 도로, 터널, 다리,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물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이 모든 걸 70년 만에 만들어낸 것이죠. 안내를 맡은 한국 국방부 김철수 중령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이 길은 비포장도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왔죠. 인제 훈련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포병여단 전체가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단장 박준영 준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핀란드 동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 준장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처지를 이해합니다. 분단국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압니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박 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포병으로 싸우셨어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 앞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계속 사격하셨죠. 그때 다짐하신 게 있어요. 절대 다시는 아들 세대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K9 개발에 참여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정혜석 박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정 박사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1960년대부터 포병 무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미국 M109를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하나하나 배우고 개선하면서 40년이 걸려 K9을 완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렸냐는 빌타낸 대령의 질문에 정 박사가 답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피하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강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훈련 첫날 저는 한국군의 작전 철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훈련에서 한국 포병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핀란드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군의 신속 대응 개념이었어요.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면 30초 내에 반격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었죠. K9 자주포 6대가 일제히 움직여서 각자의 사격 위치를 점령하고 좌표를 입력받은 후 동시에 사격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박준영 준장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앞서 있는 건 바로 이 속도입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의 힘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병사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어요. 한 젊은 포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해요. 조국을 지키는 일인데 힘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셋째 날 실제 사격 훈련에 저희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투르키 소령이 K9의 사격 통제석에 앉아서 직접 조작해봤어요. 디지털 시스템의 편리함에 감탄하면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훈련 마지막 날 저녁, 한국 장교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수 중령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정혜석 박사도 거들었죠. 그래서 K9을 만들 때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의 역사와 고통,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려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김태준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핀란드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소련의 압박을 견뎌내고 독립을 지켜낸. 이제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의 말 속에서 저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같은 처지의 나라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안하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다녀온 레오 빌타넨 대령과 마르쿠 투르키 소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무기 이상의 것을 보고 온 것이었죠. 2024년 4월 2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참모총장 아르토라티넨 장군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체계라는 점입니다. 사격, 기동, 생존성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빌타넨 대령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작전 교리였습니다. 신속 대응과 정밀 타격을 통해 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요. 참모차장 토미 헤이키넨 장군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능은 인정하지만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K9 48문을 도입하려면
20억 유로가 넘어요. 우리 국방 예산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때 투르키 소령이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특별 제안을 해왔습니다. 48문을 10년 분할 지불로 구매 가능하고 12문은 핀란드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겠다는 것이에요. 기술 이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무기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어요. 라티넨 장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요? 그럼 우리가 K9을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핀란드의 방산 능력 자체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현지 생산 시설 구축, 기술진 파견,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까지 모든 걸 약속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준 대령에서 온 메시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핀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저금리 융자,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토 연락관 데이비드 클라크 대령도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한국이 나토 파트너 국가이고 K9이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토 회원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호환성 문제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젊은 장교들의 반응이었어요. 포병학교의 안티-살미넨 중령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K9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회의 후 복도에서 만난 한 대위가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령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세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없어요. 삼성, LG, 현대 다 써보잖아요. K-팝, K-드라마도 보고 한국 기술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세대 차이를 실감했어요. 기성세대는 여전히 유럽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지만 젊은 세대는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 초 핀란드 국방부 장관 안티 카이콘넨이 직접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용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장관이 의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K9은 우리가 검토 중인 유력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헬싱키 사노마트 신문의 사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실용적 선택을 해야 할 때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며 K9은 검증된 무기 시스템이다. 6월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실무진을 파견해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계약 조건, 기술 이전 범위, 교육 훈련 계획 등을 세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진정성이었어요. 박성민 이사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영원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들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핀란드 내 K9 정비센터 구축, 100명의 한국 기술진 파견, 핀란드 기술자 500명의 한국 연수, 그리고 20년간의 기술 지원 보장. 이 모든 것이 계약에 명문화될 예정이었어요. 7월 마지막 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 대령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마키넨 사령관님, 이제 정말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 김 대령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열린 만찬에서 정혜석 박사가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모두 잔을 높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동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2024년 9월 15일 드디어 첫 번째 K9 자주포 12문이 핀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투르크 항구에서 벌어진 인수식은 조용했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저는 그 거대한 포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함께 도착한 한국 교관단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단장은 한국군 포병학교의 이준석 중령이었고 6개월간 우리 핀란드 포병들을 훈련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첫인상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훈련 첫날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준석 중령이 보여준 K9의 운용 방식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포병 전술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군이 개발한 스마트 포병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격 후 즉시 이탈 전술이었어요. K9은 사격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발사 후 1분 이내에 진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중령이 설명했어요. 현대전에서 포병의 생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에 사라져야 해요. K9은 쏘고 튀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실제 훈련에서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K9 한 개 포대가 목표물에 6발을 집중 사격한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0초 만에 모든 자주포가 원래 자리에서 2km 이상 이동해 있었죠. 우리 포병대장 마르쿠 투르키 소령이 감탄했어요. 러시아 포병이 반격 사격을 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없는 거네요. 이런 전술은 처음 봅니다. 더욱 혁신적이었던 건 분산 집중 사격 전술이었습니다. K9이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가 동시에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었어요. GPS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준석 중령이 실전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러시아 기갑부대가 침입한다고 가정하고 K9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연해봤습니다. 72발의 155mm 포탄이 한꺼번에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습니다. 30초 간격으로 3차례 집중 사격이 이어졌죠. 총 216발의 포탄이 축구장 2개 크기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레이더로 확인한 결과 명중률이 95%였습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의 대대급 부대라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화력이었어요. 빌타는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화력이면 러시아도 함부로 넘볼 수 없겠는데요.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또 다른 혁신은 실시간 정밀 타격 기술이었습니다. 드론이나 정찰 자산에서 전송된 실시간 좌표를 받아서 즉시 타격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시연에서 무인기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발견하고 좌표를 전송했어요. K9은 그 좌표를 받은 지 2분 만에 정확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 명중했죠. 가장 놀라운 건 야간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K9의 연령상 장비와 야간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했어요. 러시아군이 주로 야간에 기습 공격을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10월 말 첫 번째 실전 규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침공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어요. 우리 K9 12문과 기존 M109 24문이 함께 참여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이 담당한 구역의 적 부대는 90% 이상 무력화됐지만 M109가 담당한 구역은 60% 수준에 머물렀어요. 사거리의 차이, 정확도의 차이, 그리고 생존성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나토 사령관들도 놀라워했어요. 독일 연방군의 한스 밀러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핀란드가 이런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더욱 중요한 건 우리 병사들의 변화였어요. K9을 운용하는 포병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상병이 동료들에게 말하더군요. 이제 러시아가 와도 두렵지 않아. 우리한테는 K9이 있잖아. 11월 초 러시아 측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의 군사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어요. 매일 20회씩 반복되던 정찰 비행이 주 2회로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러시아 국영 TV에서 핀란드의 군비 증강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었죠. 이는 러시아가 우리의 전력 강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러시아 국경 수비대에서 우리 쪽에 비공식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상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던 것이죠.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우위였어요. 심지어 얼마 후 러시아 서부군관구 사령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핀란드 러시아 국경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 제안이었죠. 저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를 압박하던 러시아가 대화를 제안한다고요? 하지만 서한의 진위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러시아 국방부 공식 문서였어요. 러시아 국경수비대 측에서 우리에게 핫라인 개설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양측 간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통 연락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런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우리 자주포의 성능을 면밀히 분석했을 것이고 그 결과에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특히 우리의 정밀 타격 능력과 생존성이 그들의 계산에 큰 변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이준석 중령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태도를 바꾸는 건 K9 때문입니다. 한국도 K9 배치 후 북한의 도발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K9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참모본부에서 핀란드의 신무기 체계가 발트해 연안 작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러시아 국방부 공식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핀란드와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죠. 이는 사실상 우리에 대한 압박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핀란드 정부도 이런 변화에 신속히 대응했어요. 외교부 장관 페카 하비스토가 공식 성명을 통해 건설적 대화를 환영한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어요. 러시아의 이런 변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도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어요. 3월 초 두 번째 K9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총 24문의 K9이 핀란드 동부 국경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국경 전 구간에 걸쳐 40km 사거리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어요. 러시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관구 사령관이 직접 핀란드를 방문해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어요. 이는 냉전 종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상호 군사 투명성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어요. 양국군 고위 관계자 정기 교류, 군사훈련 사전 통보, 국경지대 군사활동 자제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 측이 우리의 정당한 방어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한 점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K9 도입에 대한 묵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월 들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요. 양국 국경수비대 간의 우발 충돌 방지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은 국경지대에서의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어요. 협정 체결식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 사령관 이반 페트로프 장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키넨 사령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신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국경지대에서 상징적인 행사가 열렸어요. 양국 국경수비대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의 날 기념행사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양측이 이제는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행사 후 페트리 란타넨 중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네요. 2년 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K9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지.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적이었던 2023년 겨울부터 한국과의 만남, 그리고 지금의 평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K9이 가져온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핀란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처음으로 K9이 공개됐습니다. 헬싱키 원로원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 앞에서 12문의 K9이 웅장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아시아제 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K9이 광장에 나타나는 순간
관중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어른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특히 K9의 위압적인 포신과 현대적인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한 노인이 옆 사람에게 말하더군요. 저런 무기가 있으니 러시아도 함부로 못 건드리겠어. 퍼레이드 도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K9 위에서 핀란드 국기를 든 젊은 포병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자 광장 전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진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무기가 더 이상 외국제가 아니라 우리 핀란드의 자랑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퍼레이드 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국민의 78%가 K9 도입을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84%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율은 90%를 넘었어요. 헬싱키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마티 빌타넨이 언론 인터뷰에서 분석했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이 K9을 통해 실질적인 안보 능력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인 안보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성과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국방에 대한 관심 증가였어요. 핀란드군 모병 사무소에 따르면 K9 공개 이후 포병 지원자가 30%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과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K9의 첨단 기술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헬싱키 공대 전자공학과 4학년생 미카라이넨이 포병 지원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K9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을 직접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배운 최신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자신감 변화는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 도시인 요엔수의 상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했던 이 도시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죠. 요엔수 시장 펜티 코르피넨이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K9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기업들도 다시 투자를 시작했고 젊은 가족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엔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0% 상승했고 신규 사업체 등록도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안보에 대한 확신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 변화였어요. 핀란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고 관광객 수도 증가했습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어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가 라스 에릭슨이 평가했습니다. 핀란드의 K9A1 도입은 북유럽 안보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는 지역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7월에는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핀란드 방문 중이던 독일 국방장관이 K9 부대를 시찰하면서 인상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시아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던 독일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린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K9을 그리는 아이들이 늘었고 장래 희망으로 K9 포병을 꼽는 학생들도 생겨났습니다. 헬싱키 시내 한 초등학교 6학년생 엘리아스 투르키가 그린 그림이 화제가 됐어요. K9과 태극기, 핀란드 국기를 함께 그린 작품이었는데 제목이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9월에는 핀란드 한국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어요. K9 도입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깊어지면서 문화교류도 활발해진 것이죠. 한국 드라마 상영회, K-팝 콘서트, 한국어 학습반 개설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인상적이었어요. 헬싱키 대학교 한국어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사설 한국어 학원도 우후적순 생겨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 수강생이 답했어요. K9을 만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런 훌륭한 무기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10월 말 핀란드 국방부가 실시한 국가안보인식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핀란드가 외침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9%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는 K9 도입 전인 2023년의 31%에 비해 엄청난 증가였어요. 조사를 담당한 국방연구소 레나 코스키넨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방어력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K9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 관자들을 특별 초청했고 한국 국방부 차관 김정호 씨가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를 직접 영접했습니다. 김 차관의 첫마디가 잊을 수 없어요. 마키넨 사령관님, 핀란드의 평화가 우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특별했어요. 한국 정부가 핀란드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하고 K9 기술 이전을 완전히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죠.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김 차관이 발표한 방산 협력 로드맵 2030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향후 5년간 핀란드 내 K9 완전 현지화, 차세대 K9 공동 개발, 핀란드 방산업체와의 기술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핀란드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입니다. 이어서 발표된 기술 이전 계획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K9의 핵심 기술인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생존성 향상 기술 등을 모두 핀란드에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의미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박성민 이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2026년부터는 핀란드에서 생산된 K9을 다른 북유럽 국가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가 북유럽 방산 허브가 되는 것이죠. 회의 후 저는 김 차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어요. 사령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나라를 돕고 싶었던 것이죠. 김 차관이 들려준 한국의 역사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했어요. 1950년 북한이 침공했을 때 우리도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유엔군이 도왔지만 결국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핀란드 상황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세대 기술 공유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자주포 기술, 레이저 방어 시스템, AI 기반 사격 통제 기술 등을 핀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죠. 김 차관이 설명했어요. 21세기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었다는 것을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였던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진정성과 헌신이 우리 핀란드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의리를 잘 지키는 나라인데요. 의리 있는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